청계천 강변에 자리한 웅장한 대저택. 그곳에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대지주 이태준이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값비싼 비단옷을 걸치고 반짝이는 옷과 금으로 장식된 장신구를 몸에 걸쳤습니다. 그가 강변을 거닐기만 해도 사람들은 감탄을 내뱉으며 그의 화려한 옷차림과 위엄 있는 풍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태준은 대지주답게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일하는 소장농, 머슴, 노비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들을 다루는 그의 손길은 언제나 차갑고 엄격했습니다. 농사가 흉년이 들어도 아이의 병치레로 고통받는 집안이 있어도 그는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소장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바쳐야 하오. 한 톨의 곡식도 빠짐없이 내게 넘기도록 하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소장농들의 표정은 절망으로 물들었지만 이태준은 그들의 눈빛조차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의 대저택은 언제나 떠들썩했습니다. 비싼 향과 비단으로 꾸며진 방, 하인들이 바쁘게 오가는 마루, 그리고 청계천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정자에서는 매일같이 손님들을 초대해 거창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에서 이태준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태도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허세와 사치는 그가 가진 불안과 두려움의 가면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지주였던 이태준. 누구도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깊은 그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랫사람들에게 유독 냉정하게 군 것은 바로 자신의 집안이 한 번도 벼슬에 오르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귀한 집안의 자제로 자라왔지만 벼슬을 지닌 집안 자제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항상 어딘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이태준 댁은 땅은 많지만 벼슬은 한 번도 하지 못했다더라. 그 말이 뼈아프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태준은 누구보다 허례허식을 중시했습니다. 값비싼 비단옷을 걸치고 옷과 금으로 장식한 장신구를 몸에 걸쳤으며 마당에는 늘 화려한 잔치를 열어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했습니다. 내가 바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요. 벼슬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크고 자신만만했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초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벼슬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자신과 집안을 무시할까 두려웠던 이태준. 소장농과 머슴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내 밭에서 일하면서도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그의 말 한마디에 머슴들은 고개를 깊숙이 숙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소장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바쳐야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감히 한 톨이라도 빼먹겠다는 것이요?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에 소장농들은 절망했고 아이 울음소리가 마을을 메워도 이태준은 한치의 연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저택은 언제나 떠들썩했지만 그 속에서 이태준은 늘 허전했습니다. 잔치를 벌여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재물을 부러워해도 가슴 한켠을 채우는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 그는 더 화려한 옷을 입었고 더 큰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웃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리고 그 허영 속에 얼마나 깊은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이것이 바로 이태준이 사람들에게 강압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오랫동안 감추어온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을 장원급제시켜 한 번도 벼슬에 오르지 못한 집안의 명예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저 사이에서 낳은 외아들 이현우. 현우는 태어나면서부터 남달랐습니다. 총명하고 똑똑하기로 마을의 소문이 자자했고, 글을 익히는 속도도 남달라 일찍이 한문과 사서삼경을 술술 읽어냈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내 집안의 영광을 드높일 상서로운 자식이로다. 이태준은 현우를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현우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동무들이 마당에서 뛰놀 때에도 그는 늘 서책 앞에 앉아 붓을 들고 글을 읽었습니다. 요순시대 지도자는 성을 편하게 하고 천하를 깨우친다. 또박또박 글을 읽는 목소리에 이태준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유한 집안 덕분에 현우는 부족함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명망 높은 서생을 집으로 불러 글을 배우게 했고, 서울 최고의 서책을 손에 쥐게 했습니다. 이 아비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우리 이씨 집안을 벼슬 있는 가문으로 만드는 것이니라. 그 말에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태준은 날마다 아들이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읽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현우가 붉은 비단 관복을 입고 서울 거리에서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내 집안도 대대로 벼슬을 지닌 명문가로 거듭날 것이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그림자 뒤에는 현우의 깊은 한숨과 묵묵한 고통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태준의 기대와 바람은 너무나 무거웠고, 현우에게 주어진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벼슬길. 그것이 현우의 운명이자 이태준이 이루려는 집안의 명예였습니다.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이태준이 평생을 꿈꾸던 순간, 그의 집안에서 처음으로 관리가 배출된 것입니다. 이현우, 16세의 어린 나이에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이루었습니다. 서울 거리에는 이현우의 이름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장원을 차지한 그의 총명함을 입에 담기 바빴습니다. 과거 시험장원 급제자가 발표된 날, 이태준의 저택에는 이른 아침부터 축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이태준은 비단 옷을 입고 옥으로 장식된 관을 쓰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이 몸이 바로 장원급제자의 부친이요. 내 집안도 드디어 벼슬이 있는 집안이 된 것이요. 목소리는 드높았고 표정은 환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속에서도 이태준의 마음을 진정으로 채운 것은 아들의 성공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내 위상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구나. 누구도 감히 이태준 댁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할 테지. 이태준은 그저 자신의 체면과 명예가 지켜졌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장원급제 후 관직에 오른 이현우는 서울의 관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벼슬길로 가는 것이 마치 운명처럼 정해져 있었지만 그 길이 과연 자신의 것이었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이태준의 뜻에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서책과 붓으로 시작해 밤늦도록 글을 읽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너는 반드시 장원 급제를 해야 한다. 우리 이씨 집안에서 벼슬을 지닌 자가 나와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치 명령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반복된 말이었기에 현우는 꿈속에서도 그 목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현우에게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벼슬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아버지의 기대는 그의 삶 전체를 옥죄는 굴레와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뒷산에서 연을 날리고 강가에서 웃으며 물놀이를 즐길 때에도 현우는 홀로 방 안에 갇혀 붓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우는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현실을 모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과거에 급제하면 내 삶이 나아질 것이다. 관리라는 신분은 나에게도 이로운 일이다. 현우는 자신을 달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벼슬길이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길일 수 있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장원급제를 이루고 관직에 올라 서울 관리로 발탁된 그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젊은 관리가 되었지만 그 마음 한켠은 텅 빈 듯 공허했습니다. 그날 밤 관청에서 돌아온 현우는 홀로 등을 켜고 앉아 창밖으로 서울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이 결코 자유롭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만의 길을 걷고 싶다. 현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이태준의 욕망과 집안의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우가 과거 장원 급제하여 서울의 관리가 된 후에도 이태준의 간섭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관리는 자고로 체면을 지켜야 하는 법이다. 사람을 대할 때도, 옷을 입을 때도, 글을 읽을 때도 남달라야 한다. 이태준은 아침마다 아들에게 훈수를 두었습니다. 현우가 관청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하면 그의 옷깃을 붙잡고 작은 흠결이라도 잡아내려 했습니다. 도령, 오늘은 관청에서 어떤 관원들과 만나겠느냐. 지위 높은 이들에게는 반드시 존대와 예를 갖춰야 한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간섭은 단지 업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태준은 현우의 혼인 문제에까지 발을 들였습니다. 명망 높은 집안의 아씨들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벼슬이 있는 집안은 어울리는 혼처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러고는 마치 경매라도 하듯 서울의 이름난 집안에서 온 새색시 후보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현우 앞에 데려왔습니다. 도령, 이 아씨는 대사헌댁 따님이다. 예의 바르고 글도 잘 아시니 안성맞춤이로다. 오늘은 호조판서의 손녀가 온단다. 예쁘고 단정하니 보아두어라. 현우는 관청에서 돌아와 잠시나마 쉬려 할 때조차 낯선 아씨들의 맞선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정작 그는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관청에서 고된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현우가 안채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문을 열자마자 다과상에 앉아있는 낯선 여인과 마주쳤습니다. 이태준이 웃음을 띠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령, 이 아씨는 의정부댁 따님이시다. 얼굴을 보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야. 현우의 이마에 굵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두십시오. 업무도 벅찬데 더는
이런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태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그리 하는 것이냐. 관리된 자로서 마땅히 가문에 어울리는 여인을 맞이해야지. 그날 밤 현우는 홀로 방 안에 앉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모습이 마치 그의 마음처럼 흔들렸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 벼슬을 얻은 것이 내 뜻이었는지 욕심 때문이었는가? 아버지의 끝없는 간섭과 통제 속에서 현우는 벼슬길이 자신에게 과연 축복이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쏟아부었던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느라 잃어버린 자신의 삶,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다가왔습니다. 현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관리가 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복을 입고 서울 거리를 걷는 그 모습은 세상 누구보다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현우에게 그 무게는 참기 힘든 짐과 같았습니다. 그는 점점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현우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는 숨조차 쉴 수 없다는 것을. 이곳은 나의 집이 아니다. 내 삶을 살겠다. 그는 새벽녘에 관복을 벗고 간소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몇 자루의 옷가지만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화려했던 서울의 대저택을 등을 돌린 채 멀어져 갔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벗어나니 마음은 가벼워졌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관청의 기름진 식사와 따뜻한 방이 아닌 길 위에서 맞는 찬 공기와 허기진 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현우는 불황자처럼 이리저리 떠돌았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걸었고 길가에 핀 들꽃조차 부러워할 만큼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끝에 청계천 강변에 다다른 현우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배고픔은 뼈를 달았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강물은 잔잔했지만 그의 마음은 깊은 수렁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은한 향기와 함께 아리따운 처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햇살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하얀 고름을 맨 옥색 저고리에 고운 치마자락이 바람에 살짝 흩날렸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곳에서 이리 초췌한 모습으로 계십니까? 말고도 부드러운 목소리가 현우의 귀에 닿았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어 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걸음걸이가 휘청거려 따라와 보았더니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군 고구마 2어 개가 따뜻한 김을 내며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서 싸온 고구마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허기를 달래시기는 충분할 것입니다. 현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낯선 이가 건넨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허기진 배가 이성을 잃게 했는지 그는 주저없이 고구마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손끝에 닿자마자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달큰한 고구마의 맛은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피로를 단숨에 녹여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고 처자가 얘기했습니다. 전 한서연이라 합니다. 그 이름이 바람결에 실려 현우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향기로운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현우의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 잔잔하게 일렁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서울의 집에서조차 느껴보지 못한 따스한 온기가
이 낯선 여인 한서연의 손길에서 전해졌습니다. 청계천 강변에 앉아 두 사람은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고구마를 먹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소박한 순간이 내가 바라던 자유로움이 아니었을까? 어찌하여 멀쩡한 사내가 정처 없이 떠돌고 계신지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속엔 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사정이 좀 있어 이렇게 떠돌고 있습니다. 본디 서울에서 관리 일을 맡았으나 지금은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서연은 살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관리셨습니까? 그런 분이 거처도 없이 떠돌고 계시다니요. 현우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관리라는 것도 별것 아니더이다. 사람이 편히 쉴 집이 없으면 무엇이든 허사 아니겠습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강가를 바라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실은 저 또한 얼마 전 아버님을 여의고 집에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집이 크지는 않지만 괜찮으시다면 제 집에서 당분간 머무르셔도 좋습니다. 현우는 그 말을 듣고 놀란 듯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저를 그렇게까지. 서연은 살며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분께서 이리 초췌하게 떠도는 것을 두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때마침 집도 적적하게 옹기가 그리웠던 차입니다.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낯선 여인의 집에서 머문다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친 몸과 마음을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연의 따스한 눈빛과 진심 어린 말투에서 거짓이나 다른 의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민폐가 되지 않는다면 며칠 신세를 지겠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연의 뒤를 따랐습니다. 청계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현우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설렘과 미묘한 안도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한서연의 따뜻한 말과 미소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햇살에 비친 서연의 옅은 미소는 여느 양반집 아씨들과는 다른 편안함과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꾸며진 집이었고 담장 너머로 붉게 핀 해당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입니다. 비록 크지는 않지만 지내시기에 부족함은 없을 것입니다. 서연은 문을 열며 웃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곳이면 어디라도 족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안은 서연의 성품을 닮은 듯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아들고 작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마루 끝에 걸린 발이 흔들렸습니다. 현우는 모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찌 이렇게 편안한지 서울의 대궐 같은 집보다 이곳이 훨씬 좋습니다. 현우가 속마음을 털어놓자 서연은 빙긋 웃었습니다. 사람이 머무는 곳은 곁에 누가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현우는 모처럼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서연의 집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현우는 매일 관청에서 고된 업무를 마치고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지나 서연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가볍습니다. 집 앞에 다다르면 은은한 등불이 그의 귀환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는 서연의 모습은 마치 오랜 부부 같았습니다. 밤이면 서연은 작은 등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현우는 책을 펼쳐 글을 읽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촛불의 온기와 함께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현우는 문득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이토록 따뜻한 하루하루가 계속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구나. 서연이 내어준 밥상 위에 정갈이 놓인 따뜻한 국과 나물, 그리고 작은 미소. 현우에게 그것은 서울의 화려한 궁궐보다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순결과 미소가 일상의 일부가 된 한 집의 부부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창호지 너머로 은은히 스며들던 저녁, 현우와 서연은 마루 끝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상위에는 간단한 안주와 청주 한 병이 놓여 있었고 잔잔한 강물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현우는 청주 한 잔을 단숨에 넘긴 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현우의 모습을 지켜보며 잔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그늘 속에서 살아왔어. 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오래 묻어둔 고단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글을 읽고 과거를 준비했지. 결국 관리가 되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 이제는 혼인까지 아버지 뜻대로 하라 하니 숨이 막혀 견딜 수가 없구려. 서연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고초를 겪으셨다니. 그런 집안에서 어찌 이리 올곧게 잘 되셨다 말씀하십니까? 현우는 그 말에 쓴웃음을 지으며 잔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모금을 들이켜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하오. 진정한 사내라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혼인을 맺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겠느냐고. 아버지께서는 늘 명망 있는 집안과의 혼인을 바라고 계시지.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소.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의 술기운에 데워진 공기와 달빛이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현우는 술기운에 달아오른 얼굴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나는 그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오. 만약 내 곁에 머물러 준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겠어. 서연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리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함께할 운명이었던 것처럼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촛불 하나가 방 안을 은은히 비추었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현우와 서연은 어느덧 부부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침이면 현우는 관청으로 향했고 서연은 집안일을 돌보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존재는 점점 더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연은 문득 마루 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작은 집에서 지내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양반가의 자제이신데.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불편하다니. 무슨 말을 하시오.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오. 이 집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보다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내겐 더 소중하오. 현우의 말에 서연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현우에게 조심스레 다가와 한참 망설이다 말을 꺼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서연이?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현우는 놀란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다가 이내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손을 뻗어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이요?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이요? 서연은 부끄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하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서연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농민의 딸입니다. 이태준 어른을 뵐 자신이 없습니다. 현우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걱정할 것 없어. 내 아버지께는 그대가 양반가의 처자라고 말씀드릴 것이요. 아버지께서도 양반가의 혈통이라는 말만 들으시면 혼인을 허락하실 것이요. 서연은 놀란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현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미 결심했어. 그 어떤 것도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어. 나는 진정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혼인을 하는 것이 사내의 도리라 믿소. 나와 함께합시다. 서연은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현우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 달빛이 어스름하게 내려앉은 마루 끝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현우의 따뜻한 손길이 서연의 떨리는 손을 감쌌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진정한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현우의 결심은 단단했고 서연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진 그날 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그리며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현우와 서연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현우는 처음으로 품에 안아본 아이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 깊숙이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자신의 핏줄, 자신의 분신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사랑의 결실이요. 서방님과 꼭 닮았습니다. 현우는 아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들 된 도리로 아버님께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같이 아버님을 찾아뵙시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관청일이 바쁘시니 제가 먼저 아이를 데리고 다녀오겠어요.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안일도 돕겠어요. 서방님께서는 일 마치시고 천천히 오세요. 현우는 서연의 마음 씀씀이에 감탄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일만 끝내는 대로 곧장 가겠어. 아버님도 그대를 만나면 틀림없이 좋아하실 것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우는 관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동안 겹겹이 둘러싸였다 굴레가 하나씩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구나. 현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보여드릴 생각에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의 얼굴에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마치 사람의 기척이 전혀 없는 듯 적막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안채로 들어가자 뜻밖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태주는 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종이가 들려 있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위엄을 잃지 않던 그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 저와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현우는 급히 다가가 물었지만 이태주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 뿐이었습니다. 현우는 편지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태준 댁에 드립니다. 나는 한서연입니다. 당신께서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내 아버지는 한민수입니다. 예전 당신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소작농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끝없는 욕심으로 소작료를 늘리고 또 늘렸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남은 나는 세상에 홀로 남았습니다.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외동아들 이현우. 나는 그의 곁에 다가가 마음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대를 잇는 아이를 품었고 그 아이를 통해 원한을 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다 읽은 현우의 손은 축 늘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웃음, 따뜻했던 손길, 아이를 보며 기뻐하던 그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현우는 이태준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태준 역시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과거에 대한 절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현우는 곧장 대문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절박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분명 웃음소리와 아기의 울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인기척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집안에 메아리 쳤다. 방 안에도 마당에도 그 누구도 없었다. 옷가지 하나, 아기의 작은 물건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애초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이 깨끗이 사라졌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짚었다. 온몸이 떨렸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마침내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는 두 손으로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다. 고통과 분노,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와 온몸을 찢는 듯했다. 내 인생을, 내 사랑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아이마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토록 소중했던 모든 것이 눈에서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한참 동안 오열한 끝에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말랐지만 그 얼굴에는 공허함만 남아 있었다. 빛나던 눈빛은 빛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관리가 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관직에 올라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랑하는 사람도 아이도 없는 자리에서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 다 끝났다. 현우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행복했던 추억이 서린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이현우는 세상과 등을 지고 떠돌이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름도 지위도 내려놓은 채 한 줌의 의미도 찾지 못한 삶을 이어갔다. 한때 조선에 장원급제를 했던 젊은 관리는 이제 길가에 주저앉은 떠돌이로 전락했다. 세월이 무심하게 흘러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현우의 모습은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다. 부스스한 머리카락, 거칠어진 피부, 헐거워진 옷차림. 언제나 당당하던 그의 걸음은 이제 축 처진 어깨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바뀌었다. 눈빛에는 더 이상 생기가 없었고 그저 바람에 떠도는 부유한 삶을 부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는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대로 끝내야겠구나. 삶에 더는 미련이 없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원래 살던 동네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복했던 기억이 깃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곳으로 향했다. 거리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만 남아 있었다. 그때였다. 골목 어귀에서 여러 동네 아이들이 한 아이를 괴롭히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어린 사내아이 하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주저앉아 있었다. 작은 몸짓으로 연신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지만 아이들의 놀림은 그칠 줄 몰랐다. 결국 그는 무겁게 한 발짝을 내디뎠다. 거기 그만들 하지 않겠느냐? 낯선 목소리에 아이들이 놀라 돌아보았다. 초라한 차림새에 깡마른 사내를 보고는 잠시 어리둥절해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강단이 서려 있었다. 현우는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아이에게 다가갔다. 괜찮느냐?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에 젖은 얼굴, 작은 손가락으로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현우는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문득 숨이 삼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아이의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선명한 눈매, 작은 코, 그리고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닮은 듯한 미소였다.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디 계시느냐? 아이는 주저하다가 작은 손으로 골목 끝을 가리켰다. 저기, 저 집에요. 3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집. 마지막으로 서연과 함께 지냈던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곳이었다. 이현우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집을 향해 나아갔다. 그의 마음은 복잡하게 소용돌이쳤지만 발걸음만은 더없이 단단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그 집을 향해 나아갔다. 그 어느 때보다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밀었다. 낡은 대문 너머로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마당 한켠에는 바느질을 위해 널어둔 헝겊과 실타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안쪽 작은 나무 문이 열려있는 방 안에서 누군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바느질하던 손이 멈췄다. 한서연이었다. 머리를 틀어 올린 채 고요히 앉아있던 그녀는 문가에 선 이현우를 발견하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굳어버렸다. 손에서 바늘과 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현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어깨가 떨리기 시작하더니 끝내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현우는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이게 무슨 일이요? 나는 분명 그날 당신과 아이가. 서연은 끝내 얼굴을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정말 서방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아들이라면 이태준의 대를 잇는 아이를 낳고 그렇게 원한을 풀 생각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며 붉어진 눈으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서방님께서 보여준 따뜻함에 진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감히 서방님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 가슴 깊숙이 새겨진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상처 틈새로 따스한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다. 정말 내 아이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현우는 주저앉아 눈앞에 있는 어린 사내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도 처음 보는 사내의 품에 안겨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작게 몸을 기대었다. 현우의 두 팔은 결코 풀릴 것 같지 않았다.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난 이제야 알았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였어.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나는 아버지와 다르다.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이제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서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며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웃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마치 서로의 상처를 따스하게 감싸주는 것처럼. 오랜 세월의 오해와 원한, 그리고 슬픔이 모두 그 순간 풀어졌다. 이현우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다짐했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우리의 시작이요. 이현우는 이제 더 이상 관리가 아니었다. 한때 화려한 관복을 입고 위워찹 위풍당당하게 관청을 드나들던 사내였지만 지금은 손에 흙을 묻히며 땀 흘려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부로 살아갔다. 하지만 그 어떤 권세와 부도 지금의 삶보다 소중하지 않았다. 작은 초가집에서 아내 서영과 아들 종민과 함께하는 나날이 현우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현우는 밭으로 나가 경의를 들었다. 따가운 햇살 아래에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밭두렁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와 아이의 웃음소리에 현우의 마음은 그저 따뜻해졌다. 아들아, 너는 그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마음껏 놀거라. 현우는 늘 아들에게 말했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억압과 강요는 결코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자유롭게 두었다. 가끔 아들이 대나무 칼을 들고 뛰놀 때도, 마을 뒷산에 올라 소리치며 뛰어다닐 때도 현우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서연은 집안에서 바느질을 하며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현우와 함께하는 일상은 서연에게 안식을 주었다. 원한을 위해 품었던 마음은 이제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아이와 남편이 웃는 얼굴을 볼 수 있는 오늘이 충분했다. 현우는 때때로 서연과 함께 밥상을 마주하며 술잔을 기울였다. 허름한 반찬거리뿐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것이 감사했다. 따뜻한 봄날이면 세 사람은
마당에 피어난 꽃을 보며 웃었고 가을이면 함께 들판을 거닐며 바람을 맞았다. 한때 이태준의 소유였던 넓은 들판은 이제 다른 농민들의 손에 넘겨졌다. 현우는 그곳을 지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이 가벼웠다. 아버지의 욕망이 만든 땅에서 더는 고통받는 이들이 없다는 사실이 현우에게는 큰 안도였다. 낡은 초가집 마루에 세 식구가 앉아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는 그 순간 현우는 알았다. 진정한 행복이란 권력도 재물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이 현우는 참된 아버지로, 사랑하는 남편으로, 그리고 온전한 자신으로서 살아갔다. 에이미의 다음 스토리를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